これは私、脇坂康治の戦いであった。私はこの寒山島で生涯最大の敗北を喫した。私の艦隊はなすすべもなかった。敵の大砲は我々の火縄銃よりはるかに優れていた。この戦闘で私は73隻のうち59隻を失った。敵は我々を三日月型で囲んで攻撃してきた。完璧な敗北であった。それから300年余りが過ぎ、私の後進である日本海軍がこの現場に来た。日本海軍は寒山での海戦を高く評価し、戦闘が行われたこの東映の場で毎年敵軍である李春心のために鎮魂祭を行ったのだ。朝鮮の将軍李春心、彼は敵国であるはずの日本軍からも崇拝される対象になった。일본 중부 효고현 다스노시. 해마다 4월 벚꽃 피는 계절이면 이곳에선 대규모 맞제리가 열린다. (1845년) 시작돼 1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 맞제리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갑옷과 무기를 갖추고 행진을 한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반응도 열렬한데 이 맞제리의 주인공이 바로 임진왜란 때의 일본군 장수 와키자카 야사루다. 이곳 다스노 지역은 와키자카 가문과 연관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와키자카 가문은 이 지역을 지배하던 영주였던 것이다. 다스노 성 기념관 안엔 갑옷이 한 벌 전시되고 있다. 와키자카 야사루가 임진왜란 때 입고 조선으로 출전했던 바로 그 갑옷이다.
갑옷엔 와키자카 부대를 상징하는 두 개의 동그라미 문양이 뚜렷하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측근 신복인 7인의 창 중 한 사람이었다. 와키자카는 조선 출병 직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장 신임하는 장수 중에 한 사람이었다. 水軍の将という形で言ってる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禄高は非常に少ないわけなんですね。他は何十万石というような大名ばっかりでしたけど、しかし実戦にですね、脇坂康晴は適しておるということがですね、秀吉の耳に入って、じゃあ行けという形で言ったと思うんですが、その大きな命をですね、責任を果たすという形で一生懸命やっ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 그렇다면 와키자카는 일본 기록에 어떻게 남아 있을까? 우린 방위청에서 일본 정부가 기록한 임진왜란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 그중 일본 전사는 임진왜란을 메이지 시대의 일본 해군이 다시 정리한 것이다. 바로 이 일본 전사에서 와키자카에 대한 기록을 만날 수 있었다. 임진왜란 초기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용인에선 대규모 전투가 있었다. 용인 향토 사료관엔 당시의 전투를 묘사한 기록화가 있다. 조선군과 일본군이 뒤엉킨 치열한 접전을 그린 그림. (1592년 6월 6일) 용인전투였다. 한양이 점령된 후 벌어진 이 전투는 평양으로 피난 갔던 선조가 다시 의주로 피난 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조선군이 크게 패한 전투였던 것이다. 전투는 용인 광교산 자락에서 벌어졌다. 지금 이 저쪽에 있는 건축물 있는 그 산을 타고요. 이쪽에 이 주변으로 해서 이 골짜기가 다 그때 그 관군이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그때 관군이 6만 내지 10만이라고 했으니까 이 골짜기에 다 이 개울을 따라서 다 주둔했던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곳에 진을 쳤던 조선군은 충청, 전라, 경상 등 3도 연합군이었다. 병력은 적게는 6만에서 많게는 10만으로 전해진다. 이 대군을 일본의 한 부대가 이른 아침 기습을 했다. 그 수는 고작 2천. 그중 지휘관들은 황금 가면을 쓰고 깃발과 칼을 휘두르며 용맹스럽게 돌격했다고 기록은 전한다. 관군이 공황을 일으켜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적에게 죽는 그런 그 숫자보다도 오히려 서로 놀래고 도망치다가 살상당하는 인구가 더 많았다. 이래서 그때의 참패는 너무나 급작스러운 기습 공격에 의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와키자카 부대였다. 이들의 기습에 조선군은 맥없이 무너졌고 10만 대군이 흩어지는 소리가 마치 산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용인에서 대승을 거둔 와키자카를 칭찬하고 남해로 내려가 조선 수군을 치라는 명령을 내린다.
私はそれまで敵軍の将である李春心を全く知らなかった。私が今まで遭遇した朝鮮の将軍は皆弱かった。彼らは戦闘らしい戦闘を始める前にこの脇坂康晴の前に屈服したのだ。李春心もまたそんな朝鮮の将軍の一人に過ぎないと思っていた。彼が何度か開戦に勝利していたとはいえ、それは我々が気を抜いた結果だったと高をくくっていた。私は勝利を信じて疑わなかった。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 이순신은 전라 좌수사로 임명된다. 좌수사가 된 이순신은 전쟁을 예견하고 대비해 나갔다. 성을 보수하고 병력을 충원했으며 전선을 확보했다. 특히 전라 좌수영에선 일본의 전투 방법을 감안, 대비할 수 있는 거북선을 복원, 건조했다. (1592년 4월) 일본은 조선 침략을 단행했다. 일본 전사엔 당시 일본군의 진격로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 전쟁 초기 일본군은 석 달 만에 함경도와 평안도까지 진격했다. 해전에 관한 기록도 자세히 남아있다. 해전의 경우 육전과는 달리 일본군의 고전이 기록돼 있다. 전투는 주로 경상도 쪽 바다에서 벌어졌는데 이는 조선 수군이 일본 수군을 효과적으로 막았다는 뜻이다. 이순신의 연전연승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 초기 이순신은 어떻게 일본군을 이겼을까? 해군사관학교의 임원빈 교수는 이순신의 전략 전술을 이순신 병법으로 정리해 승리 요인을 연구하고 있다. 네, 전쟁은 과학이지 신화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사실은 승리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이충무공처럼 임진왜란 7년의 해전을 전승으로 이끌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충무공이 위대한 까닭은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나 인위적으로 절대 우세한 상황을 조성해서 적과 싸워 이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연전연승은 일대 고비를 맞는다. 일본군이 정예부대를 해전에 투입했기 때문이다. 일본군은 해전에서의 열세를 만회해야 했다. 그렇게 한산해전은 다가오고 있었다. 한산해전은 풍신수길의 지시에 의해서 조선 수군을 격파하라라는 그 임무를 띠고 출전한 정예 외수군 병사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한산해전은 조선 수군과 정예 외수군의 아주 그 한판 승부 결전이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3개월째인 1592년 7월 6일 이순신의 조선 함대는 여수를 출발해 한산도로 향했다. 전라 좌수영과 우수영의 연합 함대였다.
노량에서 원균의 경상도 수군도 합세했다. 이순신의 연합 함대는 모두 56척. 이순신은 우세한 세력을 유지한 채 흩어져 있는 적을 기습 공격하는 전법을 주로 구사해왔다. 한산해전에서도 우세한 전력을 위해 연합 함대를 편성한 것이다. 그렇다면 와키자카의 일본 수군은 어떻게 움직였을까? 와키자카 가문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 원래 일본도 한산해전에 세장수가 연합작전을 구사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함대의 규모가 가장 컸던 와키자카는 단독으로 출전했다. 要するに秀吉の信任の非常に厚い武将の一人なんですね。もう加藤清正以上に脇坂というのはもう秀吉への忠誠心の強い大将でしたから。だから他の大将たちに比べてより大きな功名を遂げたいという意識は常に持っておったわけですよ。であの時も半山道の戦いの時にもやっぱり全軍が揃うまで待ちきれないというような焦りもあったんですね。ですから自分たちの軍隊だけで船団だけでもういきなり半山道に突入していったと。私はまず李春心を探し出そうとした。他の日本の将軍と連合作戦を展開する予定だったのだが、結局私は一人で出撃した。私の部隊は最精鋭の兵士だったし、私の艦隊は日本軍の中で最大規模だったからだ。73隻の私の艦隊は県内領をいっぱいに埋め尽くし、攻撃命令が下されるのを待っていた。あとは勝利の鐘を打つだけだと考えていた。일본군 정예 함대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수군의 본고장인 시코쿠 지방. 이곳에선 일본 수군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해마다 일본 수군 후예들은 이곳에서 축제를 벌인다. ここの実際今引いてますけども、ここ実際せき止めて水かさが増して、そこに船を2艘並べまして、船のお尻同士に縄を結んで、そしてお互いが反対方向向かって貝で漕ぎ合って、それである程度まで引いた段階でそっちの方が勝ちという、そういうルールなんですけども。 대회 요령은 간단하다. 서로의 배를 묶고 노를 저어 당기는 배 줄다리기인 것이다. 노젓는 능력으로 각 수군들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다. 참가자들의 복장과 문양에서 임진왜란 당시의 일본 수군을 만날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이순신과 전투를 벌인 수군들의 후예들이다. 대회 참가팀 중엔 구루시마 장군이 이끌던 구루시마 수군의 후예들도 있다. 구루시마 수군은 특히 이순신과 인연이 깊다. 임진왜란 당시 구루시마 형제는 함께 참전, 구루시마 수군을 이끌었다. 동생인 구루시마 미치후사는 명량해전의 선봉장이었다.
그러나 전투 도중 전사해 바다에 빠졌다. 조선 수군은 그의 시체를 건져 목을 배전에 걸었다. 형 미치유키는 그보다 앞서 6년 전 당항포해전에서 역시 전사했다. 수많은 화살을 맞고도 용맹하게 싸우다 전사했다고 전해진다. 조선에서 비극적으로 전사한 두 장수. 후손으로서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私の家の中、先祖からの話では、いわゆる文禄慶長の役に行って、勇敢に戦って死んだと、それについて、証拠としては秀吉からの感情が出てますんで、死んだということで伝わってます。ただ、その後、私が、いわゆる大きくなって大人になってからいろいろ調べたところ、また聞いたところによりますと、その死に様が、すごかったと。とりあえず矢で疲れたと。で、そこまでわかるんですが、その後も、その海から落ちた遺体を引き上げて、まだ動くんじゃないかというような意識があったのか、寸断されたというような形で、後日いわゆる私が、大人になってから調べて聞いたところによると、そういう、話も伝わ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驚いてるっていうか、感心しているというような形で今考えています。일본 수군의 본고장 시코쿠엔 일본 함대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이곳엔 임진왜란 때의 돌격선이 복원돼 있다. 요란한 용머린 복원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라고 한다. 작고 빠른 배라는 고바야. 배의 크기에 비해 노의 숫자가 많다. 임진왜란 당시 노는 모두 12개였다. 일본의 돌격선인 것이다. 일단 전투가 시작되면 12명의 병력은 최대한 빨리 노를 저어 적의 전선에 접근한다. 그리곤 적의 배에 올라 백병전을 벌이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일본 수군의 전술이다. 다이타이 その関船とか小早ですね、小早船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この速力の速い船が特徴なんですね。そしてその船足の遅い船に向かってそれをその漕ぎ寄せて、でその鍵で引っ掛けてですね、でこのよじ登って、そしてその船内に切り込みをしていくという一つの方法ですね。で、その時の武器というのは鉄砲もちろん使うような余裕がありませんから、だいたいその日本刀ですね。 새끼분해는 일본 함대의 주력 전선이다. 선체는 폭이 좁고 긴 구조다. 그래서 역시 빠르다. 40-50개의 노가 있고 전투원은 30-40명이다. 아다케, 즉 안택선은 일본 함대에서 가장 큰 배다. 갑판 위에 집 모양의 지휘소가 있어 안택선이라 불린다.
얼마 전 16세기 당시의 안택선이 실물 크기로 복원됐다. 크기는 예상을 초월했다. 배의 높이는 3층 건물 정도였다. 전체 길이는 약 30여 미터. 조선의 판옥선보다 약간 긴 길이다. 갑판 위는 2층 구조로 돼 있다. 갑판 내부에는 총포를 쏠 수 있는 구멍과 노젓는 구멍이 있다. 안택선은 노예 숫자만도 90개였다. 하층 갑판엔 노를 젓는 요원이 들어가고 상층 갑판엔 전투 요원이 탑승했다. 고바야 세끼부네와 마찬가지로 선체는 뾰족한 구조로 일본 전통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안택선엔 90여 명의 노군과 전투 요원 200여 명을 포함해서 약 300여 명이 승선했다. 맨 꼭대기의 지휘소는 사방을 볼 수 있게 돼 있다. 수십 척 함대의 지휘부인 것이다. 대장선인 안택선은 바다 위의 성으로 불렸다.この船はですね、村上水軍の大将の船と作られた船でありまして、大畑船といいます。この大畑船の周りにもっとちっちゃな船の小早でありますとか、そういった船が囲みまして、これは大将が乗る軍用船として作られたものであります。 우리는 일본의 한 자료에서 임진왜란 당시의 함대도를 발견했다. 와키 작가와 함께 한산해전에 참가하기로 했던 구키 요시다카의 함대 편성도. 함대의 중심엔 대장선인 안택선이 한 척 자리 잡고 있다. 그 앞으로 주력 전선인 세끼부네가 대장선을 호위하듯 배치돼 있으며 함대의 맨 앞엔 돌격선과 척후선이 위치하고 있다. 돌격선엔 갈고리도 보인다. 그리고 함대의 맨 뒤엔 물이나 말을 실은 보급선이 있다. 이렇게 모양을 갖춘 함대는 빠른 공격에 유리한 대형을 유지하고 있다. ここやの戦いですね。ちょうど槍先がこう突き進むようにもう敵を突破すると。これが一番少数の軍事力としては有効なんですよ。まず相手のこの中核を狙っちゃうと。そして、向こうがその体系がこの崩れた時に個別的に、バラバラにこの襲っていくというやり方ですね。 와키 작가의 함대도 출전을 했다. 이들은 진해 웅천을 떠나 거제로 향했다. 와키 작가는 자신의 정예 함대로 조선 수군을 단숨에 밀어붙일 생각이었다. (1592년 7월 7일) 와키 작가 함대는 거제 견내량에 도착했다. 모두 73척의 일본군 최대의 함대였다.
거제 견내량엔 왁기 작가의 일본 함대, 통영 당포엔 이순신의 함대가 정박했다. 한산 앞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군과 조선수군이 대치한 것이다. 그러나 두 함대 사이엔 큰 차이가 있었다. 한산 대첩을 보고한 장계에 따르면 이순신은 거제 현지민을 통해 적의 규모와 움직임을 알게 됐다. 그리고 추가 정탐으로 적은 대선 36척, 중선 24척, 소선 13척으로 구성된 함대란 것을 파악했다. 이순신은 모든 전투에서 정보를 적극 활용했다. 적의 세력, 지형, 조류 등에 따라서 작전을 다르게 했다. 때와 장소와 조건을 선택했던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외수군을 공략을 해서 전투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밤새워 작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면에 외수군은 조선수군이 코앞에서 자기들을 공격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지금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측면이 이미 싸우기 전에 이미 조선수군은 이길 수밖에 없는, 역으로 외수군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한산해전은 어떻게 진행됐을까? 왁기 작가기에도 한산해전은 매우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이순신의 장기 기록과 거의 일치한다. 왁기 작가기에는 번선, 즉 조선배 4~5척이 철포 등으로 반시간가량 공격했다고 기록돼 있다. 한산해전은 이렇게 조선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순신은 전투 장소로 견내량을 피하고 싶었다. 물길이 좁고 암초가 많기 때문이다. 4~5척의 기습은 유인 작전이었던 것이다. 조선수군의 함포 공격에 일본군은 조총과 활로 즉각 반격해왔다. 잠시 후 조선군이 의도적으로 후퇴를 하자 일본군은 곧장 추격을 시작했다. 왁기 작가기에는 약 12km를 추격했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넓은 바다로 나서자 조선 전함이 갑자기 방향을 돌렸다. 순간 조선의 대선들이 키 모양으로 에워싸고 공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순신은 먼저 적의 대장선에 화력을 집중시켰다. 순식간에 진이 무너진 일본군은 변변한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조총은 조선수군의 함포를 당하지 못했다. 일본군은 눈에 띄게 무너져갔다. (14일색) 왁기 작가는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이날 왁기 작가는 73척의 전선 중에서 59척을 잃었다. 반면 조선수군은 단 한 척의 피해도 없었다. 유인과 포위로 왁기 작가의 정예군을 완전히 귀멸시킨 이순신 병법. 그것은 유명한 하객진이었다. "私は完敗した。
この脇坂康治が敵将李春心に完膚なきまで叩き潰されたのだ。私は焦ったが彼は落ち着き払っていた。私の戦術は単純だったが彼の戦術は緻密だった。そして何よりも彼が作り上げた壮大な作戦によって私の艦隊は身動きすることすらできなかった。関山島での海戦、それはこの脇坂にとって死よりも残酷な屈辱だった。한산해전의 영향은 컸다. 와키자카가 참패하자 도요토미는 일본군 전체에 조선 수군과 싸우지 말라는 해전 금지령을 내렸다. 도요토미 등 일본 수뇌부는 전략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한다. その時に秀吉が、やがて自分も行くから行ったら総力を挙げて朝鮮水軍を叩くからそれまでは朝鮮水軍と戦ってはならぬと言うんです。ですから水軍の戦略変更といいますかね、そういうことで、要するにもう戦うのをやめちゃったというそういうようなことなんです。 그러나 도요토미는 조선으로 건너가는 것을 다음 해로 연기했다. ところが徳川家康が、行ったらもうダメだということで、行ってもしものことがあればもう豊臣政権が潰れると言ったんですね。それで特に6月以降になると玄海灘の海が荒れるから、危ないって言った。でそこで秀吉は来年にしようということを考えたんですね。 근세 일본 국민사는 한산해전의 영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정벌이 한산해전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산해전의 패전으로 와키 작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가장 화나게 한 측근이 되고 말았다고 한다. 교토의 인화원은 와키 작가 가문의 개인 사찰이다. 그곳엔 후손들과 함께 그의 묘가 있다. 와키 작가는 정유재란 때 거제, 남원 등에서 전공을 세우지만 명량해전에서 일본 연합 함대로 참가, 다시 이순신에게 패한다. 전쟁 후 일본으로 돌아온 와키 작가는 쓸쓸한 최후를 마쳤다고 한다. 그러나 와키 작가는 다른 장수들과는 달리 자신의 큰 패배를 솔직하고 사실적인 기록으로 남겼다. 와키 작가 가문이 지배했던 나스노시엔 와키 작가를 모신 신사가 있다. 비록 패장이 됐지만 한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최측근이었던 그를 기리는 참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의 후손들에게도 와키 작가의 패전 그림자는 남아있다. 부사가去年も参りましたけれども
あの辺りの小さい島々を見ますとですね、ああここで戦ったんだなと、またここで大変な戦いをして、無人島に上がって、海藻ばかり食べておったそうでございます。その日が確か6月の5日かなんかそのあたり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私は小さい時から、その日を記念いたしまして、海藻を食べる日と他のものは一切食べないで、海藻を食べる日ということで、先祖を偲んでおったわけでございます。임진왜란의 전황을 뒤집은 한산해전의 이순신. 이러한 이순신에 대한 일본의 당대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분으로서 일본 병사 수만 척이 부산표 근처에까지 그 자태가 또 일본말. 최관 교수는 당시 일본이 이순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최근 발굴했다. 본조 삼국지라는 인형극 대본이 그것이다. 본조 삼국지는 일본의 셰익스피어라는 치카마스 몬자이몬에 의해 쓰여졌다. 본조 삼국지는 임진왜란이 끝난 지 100여 년 후의 작품이다. 그리고 당시 유행하던 인형극으로 1712년 오사카에서 처음 공연됐다. 인형극 대본에서 우린 낯익은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서, 즉 고니시 장군인 것이다. 인형극의 주인공은 고니시 유키나가. 그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 침공의 제1선봉장이었다. 작품에 나오는 고니시의 적은 보카이센, 즉 바다에 잠긴 괴물이란 뜻이다. 최관 교수는 이 괴물 보카이센을 이순신 장군의 상징으로 보고 있다. 첫째, 이 작품 안에서 목회자함이 조선 국왕의 명을 받은 매우 바다에 능한 무장으로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조선 국왕의 명을 받아서 일본의 함선들을, 일본의 수군의 배들을 괴멸시키는 명령을 받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목회자함이 바다에 나갔을 때의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사치오코라고 하는 매우 변형된 특이한 형태로 바다에 나와서 일본 수군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작품 속의 보카이센은 시아치호코라는 상상 속의 동물과 닮은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시아치호코는 어떤 모습일까? 의외의 장소에서 시아치호코를 만날 수 있었다. 일본 오사카 성의 천수각. 그곳엔 다른 일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동물을 수호신으로 그려놓고 있다. 오사카 성 용마루의 조각상이 눈길을 끈다. 꼬리를 치켜든 물고기 모양. 이것이 바로 보카이센과 닮은 시아치호코인 것이다. 해전에 능한 괴물. 그렇다면 당시 일본 수군의 위협이 될 정도로 해전에 능한 괴물은 누구였을까? 이순신과 거북선이 아니었을까? シャチホコは14、15世紀に日本に伝わってまいりました。
シャチホコは、古代中国の伝説上の動物で、顔が虎、そして体が竜をしております。で、口から水を吐くということから防火のシンボルとして、建物の屋根に使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인형극의 이야기는 임진왜란과 달리 고니시의 승리로 묘사돼 있다. 괴물 모양을 한 조선의 복하이센을 고니시가 쉽게 목을 잘라 죽인 것으로 끝맺고 있다. 결국 이순신과 거북선은 일본인의 의식 속에 깊은 이미지로 남았던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에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몰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수군을 거의 괴멸시킨 정도의 뛰어난 무장이 조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에 알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당시의 고문서를 보면 히데요시는 일본의 수군들의 연전연패의 소식을 듣고 바다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일본인들에 있어서 조선의 뛰어난 수군 무장의 존재는 어떤 형태든지 알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자료실엔 한산해전이 일본에 끼친 구체적인 영향이 남아있다. 다양한 진법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눈길을 끄는 학익의 비. 그것은 분명 이순신의 학익진이다. 한산해전이 남긴 영향은 최근에도 되살아나고 있다. 일본의 저명한 역사 잡지는 최근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의 동해해전을 특집으로 다뤘다. 그러면서 러일 전쟁 당시 일본을 승리로 이끈 도고 전술의 비밀을 풀어나갔다. 당시 세계 최강이던 러시아 함대를 괴멸시킨 도고의 승리 비밀은 바로 정자진법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정자진법은 학익진의 응용이라고 밝혔다. 즉 러시아 함대를 무찌른 도고의 정자진법은 이순신이 와키 작가를 무찌른 바로 그 학익진이란 것이다. 도고 특집의 저자는 일본 근대 해군은 이순신의 조선 수군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新商院のね模型ですけどもその日本の伝統的な水軍のその知識の中からこう、吸収されていったというふうに考え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ね。でその伝統の、さらに大きなその、直接的な影響というものはおそらく朝鮮出兵の時の日本の敗戦のいわゆる敗北の中からですね逆にその掴んでいったと。そういう意味ではイ・スンシン将軍を中心とする朝鮮水軍の開戦というのは逆に言えばその日本にも大きな影響をもたらしていった。これはもう近代の日本海軍のその形成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たということは言えると思うんですね。 그렇다면 러일 전쟁 때의 정자진법은 300년 전 임진왜란 때의 학익진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적진을 두고 적의 함대가 정렬진으로 올 때 내가 이렇게 해서
털어주면은 이렇게 해서 정렬지를 또 털어주죠. 그러면은 배들이 전부 다 일렬로 쫙 서게 되죠. 여기에서 각 배들이 횡렬 적을 공격하죠. 그러면 적은 자기들이 정렬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를 못 쏘죠.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겁니다. 적 앞에서 급선회해 함포 사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진형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객진의 핵심이다. 그렇다면 정자진법을 펼친 장본인인 도고 헤이야츠로는 이순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러일 전쟁이 끝난 후 도고는 스스로 자신과 넬슨은 비교할 수 있지만 이순신과는 비교할 수 없다며 이순신을 극찬한 바 있다. 출전에 앞서 도고는 자신의 함대에서 이순신에게 승리를 기원했다고 한다. 도고와 이순신의 관계를 더 알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 일제시대의 일본인 사학자 후지이 노부오가 쓴 이순신 각서. 이 책에서 우린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도고는 그가 아는 한국인 실업가를 만나 이순신을 평가했는데 이순신을 일러 자신의 스승이라고 했던 것이다. 스승의 의미는 무엇일까? 일본의 역사 소설가 시바 료타로는 한국 역사 기행문에서 이순신과 일본 해군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19세기 메이지 시대 창설된 일본 해군은 창설 초기 이순신을 연구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 해군은 이순신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됐고 그것은 해군의 전통이 됐다. 일본에서의 이순신의 영향에 대해 연구해온 김태준 교수. 그는 이순신에 대한 일본의 관심은 역사가 깊은 것으로 파악한다. 풍신수길이 이제 임진왜란을 이제 실패한 뒤로 이어받은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닙니까? 덕천가강.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의 배 만드는 기술자를 불러다가 배를 2개 만든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서양 학자가 그걸 삼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일본에 대했으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런 배를 만든 것은 이순신과 그 임진왜란의 실패 그것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에서 하여튼 이순신에게 당했다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는 쭉 계속되다가 명치해군에 와서 그것이 임진난 연구, 조선 수군 연구 그 중심에 이제 이순신 연구가 있었다. 일본의 근대 해군. 그들은 임진왜란과 조선 수군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순신이 있었다. 이 시기
이순신의 이름은 비로소 일본의 전사에 등장한다. 메이지 참모본부 장교들이 이순신의 해전을 제대로 기록했던 것이다. 거북선도 괴물 복하이생이 아닌 제 모습을 되찾았다. 동해해전의 영웅 도고 헤이야치로 제도. 그는 이순신을 평가하고 기록한 많은 일본 해군들 중 한 사람일 것이다. 이순신 각서는 또 하나의 사실을 남기고 있다. 이순신 진혼제. 일본 해군은 통영까지 나가서 해마다 이순신에게 진혼제를 지냈다는 것이다. 그들은 왜 진해에서 가까운 마산 등 여러 전장을 두고 먼 통영까지 나갔을까? 그것은 한산해전에 대한 일본 해군과 와키 작가의 평가와 박수라고 기록하고 있다.私の後進である日本海軍は毎年関山の戦いの場である東映へ出かけた。そして300年前の敵将李春心に敬意を表した。ここでの戦いが李春心の功績の中で一番大きなものだったからだ。驚くことに彼はただの一度も負けなかった。彼は私が出会った最強の敵であった。そしてあの敵将は我々の死になったのだ。그날의 전투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밤새도록 불화살과 조총이 불을 뿜었다. 위태로운 근접전이었다. 전투 막바지, 나는 직접 북채를 들고 전투를 독려했다. 왼쪽 가슴이 무거워졌다. 오래전부터 예감했던 일이었다.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간다.
나는 항상 적의 총구 앞에 있었다. 그곳은 피할 수 없는 급류였다. 거제도 주변은 조선 수군의 한산해전 승리 이후 가장 치열한 전장이 된다. 그래서 섬 곳곳엔 임진왜란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거제도 동북쪽의 장문포. 이곳에 있는 성 역시 임진왜란 초기에 축조된 것이다. 성벽은 경사져 있고 커다란 바위돌로 쌓여 있다. 그리고 몇 차례 꺾여 돌출된 부분도 보인다. 전형적인 외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군은 이곳 장문포와 송진포, 영등포 등 거제도에만 3곳의 외성을 쌓았다. 만약 조선 수군이 외성의 본거지인 부산을 갖다 공격할 경우에 바로 이 거제도와 통영사의 이 좁은 수로를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특히 왜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번번이 그 해전에서 실패를 하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을 내리게 되는데 해안에 가까운 그런 그 아주 좋은 위치에서 배를 타지 않고 조선 수군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를 택해서 성을 쌓으라고 그 명령이 내려집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거제도에 성을 쌓고 바다가 아닌 육지에서 조선 수군을 포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그의 명령대로 일본군은 부산으로 가는 길목 거제의 바닷가에 성을 쌓았다. 바닷가의 외성은 이순신 함대에게 연전연패한 일본군이 해전을 피하려는 궁여지책이었지만 조선 수군에겐 위협적인 조치였다. 일본군은 왜 거제도에 성을 쌓았을까? 그렇죠. 여기까지 갔던 왜군을 후퇴하게 만드는 큰 압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두희 교수는 일본군과 이순신의 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군이 성을 쌓은 직접적인 계기를 부산 해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은 일본군이 한국에 진출할 때 최고의 중심된 보급기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순신 해군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일본군한테 굉장한 충격을 주었죠. 그것은 이제 우선 육전에서 그렇지 않아도 전선이 너무 길어서 고전하던 일본군들이 급격히 후방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계기도 됐고, 또 하나는 한산도 해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한산도 앞바다에 가는 제해권을 이순신이 장악하게 되는데 그 제해권에 대해서 어떠한 도전도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부산 그 해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산해전에서 승리를 거둔 이순신 함대는 약 2달 후 적의 본거지인 부산을 공격한다. 전선 74척, 협선 92척으로 이루어진 이순신 함대는 여수의 좌수영을 출발한 지 한 달여 만에 부산에 닿았다.
당시 부산엔 적선 470여 척이 정박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산해전 이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린 해전 금지령에 따라 모든 전선을 부두에 정박시켜 놓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군은 대부분 육지에 상륙한 상태였다. 조선군은 정박 중인 적의 함대를 향해 장사진으로 진격해갔다. 즉 모든 전선을 일렬로 정렬시켜 지나가면서 함포 사격을 한 것이다. 이 전투로 적선 150여 척을 격침시켰다. 부산해전은 적의 본거지를 직접 타격해 대승을 거둔 전투로 전략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한산해전의 패배 이후 전력을 재정비하던 일본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이다. 그 후 일본군의 최전방 부대인 평양의 고니시 유키나가는 보급로의 단절로 평양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우선 이제 고니시군이 서해안을 따라서 평양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 군대는 원래 그렇게 빠른 속도로 육지로 진격하면은 남해에서 서해를 돌아가지고 대규모 수송선단으로 보충 인원과 장비가 보급되기로 된 건데 그것이 차단됐으니까요. 이걸로 인해서 가장 타격을 보건 저는 평양까지 진출한 고니시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산도, 안골포, 부산해전의 패배로 일본군은 오로지 육로를 통한 보급선만을 간신히 유지하게 됐다. 일본 규슈대학 조선사 연구실 외성 전문가 나카니시 씨는 보급로 문제가 일본군이 후퇴하고 또 외성을 쌓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例えば200国積みの日本の200国です。200国積みの船が1艘平壌までたどり着けば平壌の小西行長は3日間それで、食いつなげます。これをもしもプサンから陸路を運ぼうと思えば馬500頭いるんです。でもちろんそれに500人の人間それから護衛が必要です。 평양으로 진격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결국 남쪽으로 철수를 한다. 그리곤 진해 웅천에 외성을 쌓고 주둔하게 된다. 고니시 유키나가 역시 이순신 함대에게 정박할 항구를 제공하지 않고 또한 이순신 함대를 육지에서 포격할 수 있는 지역에 외성을 쌓았다. 일본군은 이순신 함대가 다시 부산을 공격하면 육지에서 공격할 수 있고 또 후방에서 포위할 수 있는 위치에 외성을 쌓았던 것이다. 그중에서 이 거제도에 위치한 성들은 이 외성 중에서 그 최서쪽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수군으로 봐서도 이 전라도 지역으로 하는 그 진출할 수 있는 최전선이 되겠고 조선 수군으로 봐서도 전라도 지역으로 진출이 못하도록 막는 최고의 방어선이 되겠습니다. 일본군이 거제 동쪽부터 부산까지를 유세화하는 동안 이순신은 또 다른 선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한산해전이 끝나자마자 전라 좌수영을 통영 한산도로 옮겨줄 것을 조정에 요청하고 있었다. 이순신이 한산도를 선택한 것은 전략적 고려에 의한 것이었다.
한산도는 거제와 통영 사이의 내해를 통해오는 적과 거제 바깥에 외해로 들어오는 적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요충지였던 것이다. 당시 목선 위주의 함대는 위험한 외해 대신 안전한 내해로 올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순신의 한산도 선택은 견내량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멀리 여수에서 부산의 적을 막을 수는 없었다. 적은 병력으로 많은 적을 막기 위해서는 적과 가까운 거리에서 좁은 길목을 막아야 했다. 이곳 견내량이 최적지였다. 이 물길만 지킨다면 적은 전라도로 그리고 서해로 진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급류를 선택했다. 한산도의 조선 수군과 거제도의 일본군, 이들의 길고 긴 대치가 시작됐다. 이순신은 약 100여 척의 함대로 수십만의 일본군을 4년 반 동안 막았다.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압박이었다. 언제든지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 절대 열세의 전력으로 적을 막아야 했다. 더구나 조정의 지원도 없고 육군의 도움도 없는 수군만의 외로운 대치였다. 이순신 함대 가장 큰 위험은 이 함대 이외에는 보충할 함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지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함대를 지휘하는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는 부담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야 될 일이 더욱 많고 이것이 이순신한테 큰 심적인 부담을 주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이순신 함대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 이순신 자신의 상태와 심경은 그가 남긴 일기에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일기엔 몸이 불편하거나 아팠다는 기록이 자주 나온다. 팽팽한 긴장과 압박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강한 적과 대치하면서도 전혀 보급과 지원을 받지 못했던 야전사령관 이순신. 한산도 통제영 시절은 고난의 시기였다. 한산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에 겨운 이순신에게 조정은 부산을 선제 공격하라는 명령을 몇 차례에 걸쳐 내린다. 결국 이것은 이순신의 파직을 불렀다. 이순신은 부산을 공격하지 않았다. 적이 이미 이순신의 공격에 모든 방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견내량은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군사 분계선이었다. 이순신도 뛰어난 장군이지만은 한국으로 출전했던 일본군 장군들도 싸움에 관해서는 아주 고수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선제 공격할 틈을 저는 서로가 못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승리의 비전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약점을 드러내가지고 질 수가 있으니까 이순신도 한산도에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선제 공격도 못하고 혼자 버틸려니까 그 당시 일기에 그렇게 힘들었던 모습들이 잘 드러났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 균형은 일본군의 승리로 끝이 난다. 조선 수군이 거제의 칠천량 해전에서 크게 패하고 마는 것이다. 부산 공격 명령을 어긴 죄로 투옥된 이순신 대신 삼도수군 통제사가 된 원균은 부산 공격에 나섰다. 그건 조정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정면 대결을 피했다. 적을 쫓던 조선 함대는 풍랑을 만났고 결국 부산엔 접근조차 못한 채 후퇴해야 했다. それで日本側はどうしたかと言いますと、その先端のところに近づいてやってきましてですね、すぐ離れるんですね。そうするとそれを追いかけるんですよ。そうするとまた片方の方からまたこの朝鮮の水軍に近づいてきてはまたこう離れるということで、そうしますと恩牛が率いているところの水軍がですね、船がバラバラ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そして、そこでこう逆にやられたということで、ちょうどその阪山島でこのイ・スンシンが、おとり船を出して引っ張り出したと同じような方法を日本が取ったと思うんです。 가덕도에 상륙하려다 일본군의 매복에 걸려 400명의 군사를 잃은 원균의 조선 함대는 풍랑에 시달리며 거제 칠천량으로 후퇴했다. 정박 중이던 조선 함대는 새벽 4시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받았다. 수백 척의 일본 수군 연합 함대가 조선 수군을 완전 포위, 공격해왔다. 전투는 조선 수군의 참패로 끝이 났다. 조선 수군 연합 함대 100여 척이 격침됐고 통제사 원균 장군은 전사했다. 조선 수군은 완전히 무너졌고 한산도 통제용도 괴멸했다. でそして、出戦量では、日本軍は島津だとか鍋島だとか小西なんかの、大大名もほとんど水軍となって戦います。で、朝鮮水軍を撃破して、でそのために文禄の駅では攻め込めなかった全羅道、こちらへも容易にその水上交通なども使って攻め込むことができたわけなんですね。 견내량 군사분계선은 무너졌다. 일본군은 이 물길을 지나 곧장 전라도로 진격했다. 정유재란의 첫 번째 목표는 전라도였던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은 전라도를 차지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그 때문에 이기지 못했다고 믿고 있었다. 칠천량 패전 후 이순신은 전황 파악을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진주의 수곡에서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 교지를 받았다. 전함도 없고 군사도 없는 해군 사령관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적이 휩쓸고 지나간 지역에서 재기를 준비했다. 각 지역을 돌면서 칠천량 패전으로 흩어진 수군들을 다시 모았다. 순천에서 60여 명, 보성에서 120여 명 등 군사를 모았지만 수십만 일본군을 대적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 군사들은 임진왜란 초기부터 이순신과 함께 수많은 전투를 치른 병사들이었다. 그 군세,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투 실전 경험을 갖고 있었던 지난날에 이제
오른팔 왼팔이라고 해서 좋을 그런 그 수군 장졸들이 한 덩어리가 된 것이죠. 상하가. 이순신은 군사와 버려진 군량미, 병장기를 수습해가며 서쪽으로 이동했다. 7천량 패전 한 달 후 장흥의 회령포에 닿았다. 당시 회령포엔 7천량에서 도망쳐온 경상우수사 배설의 전함 12척이 정박해 있었다. 이순신은 통제사 자격으로 그 전선을 인수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병사들과 함께 왕명에 따라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조정의 생각은 달랐다. 조정에선 이순신에게 수군을 데리고 권율장군 휘하에서 싸우라고 명령했다. 수군 해체령이었다. 안 될 말이었다. 조선이 수군을 해체하면 누가 좋아하겠는가? 한 번의 패전으로 조선 수군은 완전히 와해되었다. 그 많던 전선은 모두 사라지고 이제 12척만이 남았다. 병장기는 부서지고 병사들도 흩어졌다. 이에 조정에서는 수군을 해체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안 될 말이었다. 수군이 없어지면 적은 손쉽게 서해, 충청도 그리고 한양으로 진격할 것이다. 이 위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수군뿐. 바다를 포기하는 것은 곧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주성을 함락한 일본군은 진로를 변경해 일부는 계속 북상, 충청도로 올라가고 일부는 다시 남하에서 전라도 해안으로 진격했다. 그것은 이순신의 이동 경로를 뒤쫓는 길이었다.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을 괴멸시킨 1등 공신 도도 나카도라. 역시 칠천량의 주역 가토 요시아키. 그리고 한산해전의 패장 와키자카 야스하루와 명량에서 목이 잘리는 비운의 주인공 구루지마 미치우사까지 이들이 총집결해 이순신을 쫓았다. 명량해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일본의 海上軍、海軍、水軍がですね、協力してその片方は陸上から片方はその制海権を持った後の朝鮮沿岸、特に南から西海岸の方をずっと北上してで、ソウルをつくという、そういう目的があったわけですよ。で初めて、陸海が合同してですね、で朝鮮のその北上を果たそうというその一つのこの、北進策が明瞭の通過ということだったんですね。 상황은 좋지 않았다. 특히 이순신의 건강도 좋지 않았다. 광난으로 인사불성에 빠지기도 했으며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때도 있었다. 더구나 적은 회령포를 지나 해남으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 모든 것이 최악이었다.
그건 그 순간에도 자기가 싸워서 이길 만한 가능성 있는 장소를 찾았다 소리니까는 이게 보통 내리기 어려운 결단이죠. 그 순간은 그 결정을 내려야 될 아주 절박한 순간이 다가오고 길게 시간을 끌 여유도 없을 때 말이죠. 그래서 그 열쇠척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서라도 말하자면 전쟁에 이길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찾아보자는 거죠. 물론 이순신도 꼭 이긴다고 생각은 절대 못했을 겁니다. 워낙 그 열쇠척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였기 때문에. 명량해전 하루 전 해남 어란포에 적선 55척이 들어왔다. 이를 확인한 이순신은 전라 우수영으로 진을 옮겼다. 전라 우수영은 명량의 물길 뒤쪽. 이순신은 여기서 적을 기다렸다. 명량은 진도와 해남 사이의 좁은 물길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연안에서 조류의 흐름이 가장 센 곳이다. 여섯 시간마다 방향이 바뀌는 조류가 좁은 해역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속도와 소용돌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명량 조류의 최고 속도는 시속 11노트. 전투는커녕 배를 정지짓기도 힘든 물살인 것이다. 이순신은 이 급류 앞에서 적의 대군을 기다렸다. 다시 급류 앞에 섰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적은 우리의 10배가 넘는 전력. 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다. 한산도와는 다른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적은 서해를 따라 한강으로 진격할 것이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나는 명량의 급류 위에 모든 것을 걸었다. 나 이순신과 조선의 운명까지. 그렇다면 당시 일본군은 명량의 조류 상황을 몰랐을까?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 수군의 유물과 자료를 보관하는 곳에서 우린 일본 수군과 조류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만날 수 있었다. 오래전부터 일본의 수군들이 사용하던 조류 시간표였다. 그것은 시간대별 조류의 방향과 세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 일본 수군의 본거지인 에이메현. 이곳엔 일반인들에게 인기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조류 체험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곳의 조류는 최고 시속 10노트. 이 조류 역시 육지와 섬, 섬과 섬 사이의 좁은 해역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작은 섬들은 일본 수군의 군사 기지들이었다.
기지는 빠른 조류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일본 수군들 역시 이런 조류에 잘 적응하고 이용하지 않았을까?水軍の時代は6時間に一遍潮が変わるもんで、それで6時間おきの引き潮なら引き潮を利用して6時間経ってまた休憩でまた6時間経って休憩いう感じで潮流を利用して船を西に行って宮島の方まで行ったこともあります。 조선군과 일본군 모두 명량의 물길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명량의 급류는 어떻게 형성돼 흐르고 있을까? 명량을 중심으로 목포와 해남 쪽은 상대적으로 넓은 바다다. 이 넓은 바다의 물이 좁은 수로를 통과하면서 수심은 1m 이상 높아지고 급류가 생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수중의 암초로 인해 소용돌이까지 생긴다. 그렇다면 명량해전 당일의 조류는 어땠을까? 달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는 조류는 컴퓨터로 수백 년 전의 상황도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다. 1597년 음력 9월 명량의 조류표가 완성됐다. 명량의 조류 역시 6시간마다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명량해전 당일인 9월 16일, 양력으로 10월 25일. 물길이 바뀌는 시간은 5시 18분, 11시 8분 등이었고 최고조 시간은 8시 9분, 2시 45분 등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전의 조류 방향은 남해에서 서해, 즉 일본군 측에서 명량 쪽으로 들어오는 조류였다. 당시 조류의 최고 속도는 9.5노트. 명량은 바다의 고속도로였다. 명량 대첩 당일날의 조류는 오전 5시경에 물이 북쪽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해서 8시경에 최대 요속이 한 9노트 정도 속도가 나타나게 됐고 그 이후로 한 3시간 정도 더 북쪽 방향 흘렀다가 다시 흐름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형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란진에서 배를 띄워서 만약 목포 쪽으로 항해를 한다면 약 한 3시간 정도를 지나면 울돌목으로 지나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3시간 정도를 더 항해를 한다면 목포까지 아주 쉽게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날의 난중일기는 적의 출현 시간을 적고 있다. 그것은 조조, 즉 이른 아침이었다. 일본군은 조류를 정확하게 타고 출발했다. 이른 아침 조류가 서해쪽으로 바뀌었을 때 어란진을 출발했던 것이다. 일본군은 순조를 타고 빠르게 돌진해왔다. 일본군은 조류를 최대한 이용해 명량을 통과하려 했을 것이다. 당시 적의 숫자에 대해 난중일기는 적선 부지기수, 즉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순신은 이런 적에 대해 어떤 대비책이 있었을까? 소나 이제 그 물속에 침, 물속에 명량해전의 승리 비결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일본 측 자료가 있다. 양 안으로부터 끌어당기겠다.
그것은 철수에 관한 일본의 기록이었다. 일본군이 다가오자 이순신은 물속에 늘어뜨렸던 철수를 당겨 일본 배가 걸리게 했다. 즉 이순신은 명량의 수중에 장애물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그것과 관련을 해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 소위 철수장치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은 이 부분이 명량해접을 전승, 대승으로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한 요인으로 작용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중요한 사료라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난중일기에도 수중 장애물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직전 이순신이 하루 종일 바다에 쇠사슬을 설치하는 것을 감독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난중일기 기록의 현장을 찾았다. 종포는 돌산도와 여수 사이의 좁은 물길이다. 또한 이곳은 바로 전라 좌수영으로 들어오는 길목이기도 한데 이순신은 폭 640m의 이 바다 양쪽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큰 바위와 나무를 이용해 철쇠를 걸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순신의 수중장애물과 유사한 시설이 최근 발굴됐다. 경남문화재연구원은 바다에서 수백 개의 나무 기둥을 발굴, 현재 보존 처리 중이다. 바닷속에서 발견된 수백 년 전의 나무 기둥들.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나무 기둥들의 굵기는 대체로 일정하다. 하지만 길이는 길고 짧은 것들이 섞여 있다. 저 목책의 원래 길이는 4m에서 5m 정도 됐습니다. 저 목책을 갖다가 이제 그 개펄에다가 이렇게 꼽게 됩니다. 꼽게 되는데 그 개펄 밑으로 들어간 부분은 잘 남아 있는 반면에 그 위에 부분은 충혈을 입게 되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개펄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남아서 긴 것이고 또 개펄 속에 들어간 부분이 짧은 부분은 저렇게 짧게 남아서 지금 저렇게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갯벌에 박혔던 부분은 사람이 손질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400~500년 이상 갯벌에 묻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갯벌 위 바닷물에 노출됐던 부분은 심하게 훼손돼 있다. 벌레와 파도 등의 영향일 것이다. 나무 기둥이 발견된 진해의 제포. 옛부터 군사적 요충지였으며 1510년 삼포회란 때는 왜구들이 점령해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돌무더기 옆에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나무 기둥들은 해안 매립 공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저기가 옛날 공사 현장이었는데 한쪽을 매립하자 반대쪽 갯벌이 밀리면서 나무 기둥이 대량으로 노출됐던 것이다. 지금 저기 돌무디가 있는 곳부터 쭉 시작해서 지금 저 끝까지 방파제 있는 곳까지 쭉 연결되어서 그 당시에는 발견됐습니다. 700~800m? 7~8m 정도 되죠. 근데 크게로 봐서는 약 한 3개군, 나머지 4개군째는 이렇게 많이 훼손돼 가지고 이렇게 좀 확실치 않았는데 적어도 3개군 정도는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나무 기둥은 해안을 둘러싼 형태로 발견됐다. 그리고 이들은 촘촘하게 박힌 채 4개의 무더기로 발견됐다. 마치
나무 기둥으로 인공 섬을 만든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특이한 목재 무더기의 용도는 무엇이었을까? 1510년 중종실록엔 이 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큰 나무들로 수중 목책을 만들어 정박 중인 배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무 기둥과 함께 커다란 돌들도 발견됐다. 돌덩이는 한결같이 나무 기둥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돌을 묶었던 새끼줄도 발견됐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먼저 돌과 나무 기둥을 이용해 수중에 지지대를 설치했다. 그런 다음 지지대를 쇠줄로 연결했다. 쇠줄 중간엔 풀었다 잠궜다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수중 목책인 것이다. 우리 배가 들어오면 그 고리를 풀면 되겠죠. 또 외국의 배가 들어오면 그걸 막고 나서 풀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배의 구조적으로 볼 때 우리 조선배는 밑이 편편해서 그냥 타고 넘어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외적의 배는 밑에가 이렇게 축 튀어나온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시설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본 배는 밑바닥이 깊고 뾰족한 이른바 첨저선이다. 반면 조선 배는 바닥이 낮고 평평한 평저선. 따라서 수중 장애물은 일본 배의 진입을 막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수중 장애물은 실록에 기록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통영의 당포에서도 제포와 거의 유사한 수중 목책이 발견됐다. 이 수중 목책을 설치한 곳이 제포진, 또 안골포진, 부산포진, 영등포진 이렇게 군사시설이 있는 진 앞에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통영에 있는 그 당포진 앞에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거기에서도 수중 목책이 발견됐기 때문에 남해안 일대에는 당시 외국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군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엔 어김없이 수중 장애물을 설치했다. 기록에는 없지만 설치한 곳도 있다. 그렇다면 명량에도 수중 장애물이 있었을까? 만약에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투를 했다 그러면은 세력 면에서 너무나 조선 수군이 열시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길 수 절대 없다고 보죠. 바로 그게 일본군이 이순신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략적인 면에서 벌써 거기서 차이 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신은 서쪽으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다. 우세한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곳을 찾아간 것이다. 그리고 명량의 급류를 선택했다. 그는 이 급류 속에 비장의 무기를 감추고 있었다. 조류를 타고 빠른 속도로 돌진하던 일본 수군은 철수에 걸려 전선들끼리 연쇄 충돌을 일으켰다. 대혼란의 순간을 이순신 함대는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싸움에서 적선 33척이 격침됐고 수십 척이 파손됐다. 나머진 멀리 동쪽으로 도망을 갔다.
명량해전이 일본 측에 던진 충격과 영향은 컸다. 이 절엔 임진왜란 당시 출전한 일본군을 기리는 탑이 있다. 이 지역 출신 참전 병사들 중 조선에서 전사한 96명을 위해 세운 탑인 것이다.この日はですね、豊臣秀吉の임진왜란 대유화란で、ここから100人の水夫が挑発されて朝鮮に連れて行かれたんですが、こちらの地元の言い伝えではその帝友和乱の時に、死んだと。日本では慶長2年、1597年死んだという話なんですね。どうして死んだかと、暴風雨で死んだと言い伝えられています。 출전한 100명 중 96명 전사. 이 지역은 이 일로 한동안 세금도 면제받았다. 그들은 왜 전사자들을 폭풍으로 죽었다고 했을까? 実は慶長2年9月の珍島沖の戦いで死んだんだけども、戦死したんだけども、日本では朝鮮行って死んだと戦死したと言って日本にそういう話が伝わると士気が落ちる、またこちらで反乱も起きるのでそういうふうには言わないんです。 명량에서의 패전 이후 일본군은 철수한다. 그리고 남동 해안에 외성을 쌓고 집가하게 된다. 전쟁은 사실상 마무리 상태에 접어들었다. 일본은 당시의 이순신에 대해 단 한 건의 기록만을 남기고 있다. 임진왜란 후 쓰여진 일본의 조선 정벌기에 단 한 줄의 기록이 있다. 그것은 이순신의 죽음에 대한 것이다. 마지막 해전이 벌어졌던 바다. 이곳이 바로 7년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노량이다. 노량해전은 조선군과 일본군의 정면 충돌로 가장 치열했던 전투였다. 그리고 이순신은 이 바다에서 최후를 맞았다. 7년 전쟁의 종말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죽음으로 비롯됐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의 철수를 유언으로 남겼다. 당시 일본의 주력군을 이끌고 있는 고니시 유키나가는 순천에 외성을 쌓고 농성 중이었다. 이순신 함대는 명나라 군대와 함께 순천 앞바다를 에워싼 채 약 2달간 이들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안전한 철수를 원했다. 그는 명나라 군대에 뇌물을 주어 연락선을 보내 구원병을 청했다. 고성과 사천 등의 일본군 함대가 연락을 받고 노량바다로 진격해왔다. 고니시 유키나가를 구하기 위해서였다. 이순신 함대는 어쩔 수 없이 포위를 풀고 노량으로 나가 적을 맞았다. 순천에 있는 그 고니시군을 지금 순천만에서 봉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명나라군을 통해서 일본군의 그 연락선이 부산으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경상도 쪽에서 철군을 하던 일본 함대가 고니시군을 말하자면 돕기 위해서 출동을 했다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는 순천만 넓은 바다에서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정말 할 수 없이 그 포위를 풀고 그래도 더 싸움하기 유리한 장소인 좁은 목인 노량 해협으로 옮기는데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게? 그 전투 완전 상대방을 코너에 다 막아놓는데 말이지.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 전투는 노량은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장소라고 먼저 고른 장소가 아니고 양쪽에서 협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가 되니까 그 협공에 효과적으로 그래도 가장 대처할 수 있는 인근의 바다는 노량밖에 없다 해서 물러간 거죠. 그냥 보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노량을 선택했다. 적은 항상 급류처럼 밀려왔고 나는 언제나 그 앞에 서 있었다. 순천의 적과 남해의 적을 모두 막기는 힘들 것이다. 이 싸움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다. 길고도 길었던 7년 전쟁의 마지막. 죽음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결코 그냥 보낼 수는 없다. 전투는 새벽 2시에 시작됐다. 노량의 좁은 바다에 수백 척의 전선이 전투를 벌였다. 처음부터 치열한 접근전으로 전개됐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200여 척의 배를 잃었다. 최대의 전과를 거두었지만 조선군의 피해도 적지 않았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전투 도중 남의 먼 바다를 통해 도주했다. (1598년 11월 19일) 새벽, 직접 북을 치며 독전하던 도중 이순신은 총탄을 맞았다. 그의 전사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고 전투는 정오가 돼서야 끝이 났다. 그의 죽음과 함께 7년 전쟁도 마침내 끝이 났다. 그는 마지막까지 급류를 선택했고 그 앞에서 최후를 맞았다. 전쟁이 끝난 후 영의정 이항복은 이순신이 남해의 세 군데 물길을 지켰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고 기록했다.